선생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가 다음 학기에 수업에서 좀 써먹으려고 특별히 왔습니다. 더불어 이제 저희과 현재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마침 지난주에 프로소니악 씨 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그 발표를 듣고 오늘 들으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지점도 더 많아졌고, 더불어서 이제 그 논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의문점을 이 자리를 빌어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여러 개를 준비했으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제가 오늘 강연에서 가장 이거구나 하고 배웠던 지점이 이제 플레아르라고 하는 것이 17세기에 특히 몰리에르에게 있어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가 이제 그 가르치는 교훈의 대상으로서의 플레아르, 그러니까 일종의 인스트리의 매개 방법으로서의 플레아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인간 본성 자체가 이제 플레지어의 추구에 있다. 그래서 그 쾌락의 추구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본성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몰리에르의 이제 유물론적 세계관. 세 번째가 이제 예술의 일종의 그 기술로서의 플레지어, 그죠? 쾌락을 주는 설득의 기술로서의 플레지어의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이제 그렇구나라고 듣고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논문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헷갈렸던 부분이 이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한편으로는 내용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야 라는 것을 몰리에르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대 특히 그 위선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교술과 맞물려서 쾌락을 주는 기술을 이제 몰리에르가 구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몰리에르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사회 전복적인 작가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 규범을 순응하는 작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위선의 추구, 위선의 방식으로서의 하나의 연극 기술론을 제기한다라는 게 이제야 이제 좀 납득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질문일 텐데요.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을 기쁘게 하는 걸로서의 플레지로서는 그 부분이 이제 그 몰리에르의 그 어떤 설득의 기술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 쾌락의 추구가 남을 쾌락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위선이라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사교술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무지한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오히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성,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는 걸 사실은 좀 위장하고 억압하는 사교술이 아닐까 했을 때, 그와 관련돼서 이 몰리에르의 그 위선이라는 당대의 사교술에 입각한 아르드 플레르라고 하는 이 기술이 한편으로는 과연 그 해방, 그러니까 감정적 해방,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잠시나마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몰리에르의 그 라르드 플레르라고 하는 것의 도덕성을 만약에 따진다면 그 지점에서 좀 따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자기 억압적인 어떤 기술로서. 그런 의문이, 질문을 제대로 명확하게 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몰리에르에서 이게 뭐 도덕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모랄리테를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강철원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아르드 플레르라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하나는 상대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타자지향적으로 뭔가를 맞춰주는 게 있는데, 또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는 주체의 쾌락 추구하고도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에서 보면 가령 이제 지금 지난주에 발표를 했던 프루소니악의 논문에서 이 젊은 애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서로 맺어지고 자기네들의 말하자면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 근데 이제 그 작품의 경우에 도덕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그러려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다 죄도 없는 저 구원자도 속여먹고 이게 도덕적으로 이거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몰리에르에게서 그 복잡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개, 타자의 쾌락을 위해서 맞춰주기,
나를 맞아면 억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억압하고 맞춰주기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나의 쾌락을 추구하기라는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작품에 따라서 가령 그 미정터프 같은 그러니까 인간 혐오자 같은 작품에서 이제 보통 알세스트가 되게 이노센트 한 뭐 정직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인물로 돼 있죠. 예. 그랬을 때 근데 얘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기쁨을 주는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말하자면 그 시대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인 의미로 얘가 진짜 이노센트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도덕적으로 뭐 이게 옳다 아니면 뭐 이렇다라는 얘기를 조금 그냥 단선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쾌락의 차원과 타인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억압하는 그 차원이 같이 물려 있는 건데 그걸 얘는 어떻게 풀어내냐 하면 아니 이렇게 남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속으로 안 그런 거 겉으로는 이렇게 하라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사회에서 잘 살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비약이 되어서 진실과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가식 그러니까 가짜와의 그 어떤 그 차이 그 예절이라는 것이 외양을 맞춰주고 그렇다는 것은 그 외양, 그 파레트하고 내면의 진실하고는 어긋난다는 거야. 라는 전제 자체를 놓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규범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아니야. 그게 최고라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해서 얘네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런 말하자면 속임수를 꾸밀 때 그건 니네가 사회에서 지키라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르게 하라는 그거랑 똑같은 방식 아니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연극 자체가 사실 진실이 아니라 모든 뭐 문학이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이라는 게 연극이라는 것이 특히 무대 위에 실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인간들을 통해서 현실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뭐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이건 그림자의 그림자거든요. 가짜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지는 어떤 일종의 속임수들에 대한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아니 니네가 사회에서 이렇게 살라며 예절을 지키는 게 이렇게 하는 거라며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방식은 니네가 한 그 방식대로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데다가 기쁨을 얻는 게 제일 좋은 거라며. 근데 얘네들 기쁨 주자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니네들의 사회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메커니즘을 갖다가 내가 여기서 했는데 그게 안 될 게 뭐 있는데? 약간은 이런 식의 굉장히 아주 이 꼬고 또 꼬인 방식으로 해서 예술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얘가 이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애들끼리 맺어지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왜 관객들이 여기 호응을 했는가. 굉장히 몰리에르의 극은 상업적으로도 그 당시 관객들에게 굉장히 성공을 거뒀던 극들이거든요. 왜 그랬냐. 결국 현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결혼의 현실은 뭐 그렇죠. 현실적으로 부르주아 가정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이 그 절대왕정의 어떤 그것하고 똑같아서 말하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자식들이 다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살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장자에게 모든 재산이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장자를 제외한 아들, 나머지 아들, 그러니까 장자와 결혼하는 딸을 제외한 나머지 딸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 사후에 내가 어떻게 후구주책을 삼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조건에 맞춰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유도 얻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이러면 이럴 경우에 하게 되는 굉장히 리즈너블한 결혼의 형태가 뭐냐 하면 돈 많은 과부나 돈 많은 호라비하고 결혼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리즈너블한 해결 방식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젊은 남자가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해. 돈 많은 호라비하고 결혼해. 조금만 있으면 그 당시에 뭐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되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돈 많은 나의 배우자들이 얼른 죽어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한 젊은 남녀는 돈과 더불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마음대로 너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건 부르주아뿐만이 아니라 당대 귀족들의 결혼도 거의 유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클레브 공작 부인을 쓴 마담 드 라파이에트 같은 경우도 거의 20살 차이 나는 공병 장교하고 결혼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영지에 두고 자기는 파리에 올라와서 마음껏 사교 생활을 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뭐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 사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부르주아 사회건 귀족 사회고 왕가까지를 다 막론하고 어떻게 보자면 불륜이 보편화된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불륜이라는 것이 이제 결혼제도의 차원에서 보자면 불륜이지만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말하자면 본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불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게 궁정의 뭐 왕이나 귀족이었건 아니면 도시의 부르주아들이었건 왜 이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맺어지는 별것도 아닌 이 줄거리에 열광을 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하고 그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젊은 애들이 맺어지는 거 응원해. 근데 현실에선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무대에서 막 그걸 방해하던 아버지니 뭐 결혼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구혼자 뭐 바보 같은 의사애가 나타나서 뭐 줄줄이 외운 자기 장모 미래의 장모에 대한 찬가를 읊는 그런 바보 같은 의사애들을 탁 이 모사꾼들이 싹 치워주고 사랑하던 애들을 이렇게 맺어주게 해. 그것에 대해서 당대의 관객들도 말하자면 이 본성적인 어떤 그 즐거움의 추구에 동의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네. 재밌게 들어가지고 네. 이게 좀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제가 아는 게 이제 프루스약 씨여가지고 지난주에 들은 게 너무 인상이 남아가지고 그러면요 선생님이 특히 제가 또 오늘 강연에서 그렇구나 하고 딱 쳤던 게 특히 그 의사와의 유비를 통해서 놀이로서의 연극의 효용성 그래서 어떤 그 미제르한 현실로부터의 해방의 가능성 요것을 이제 일종의 치유의 차원에서 연극이 제시한다라고 짚어주셨던 것이 이제 제가 정말 배웠던 지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봤을 때 그 프로순혁 씨가 아까 선생님의 강연에도 나왔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두 남녀가 이 프로순혁 씨와 그 여자가 결혼하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기에 당해서 이제 프로순혁 씨가 정신병자 뭐 여러 가지 병명에 붙여 쫓겨나거든요. 그걸로 이제 되게 이제 비참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데 이 프로순혁 씨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실은 무지하다는 거잖아요. 즉 위선을 떨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라는 거잖아요. 파리라는 그 위선의 규범이 통하는 세계에서 그렇다면 프루소냐 씨를 둘러싼 이 사기가 한판 연극이라고 했을 때 그 연극이 프루소냐 씨의 입장에서 보자면 되게 비극적인 결과를 야기했지만 연극이라는 그 몰리에르의 연극의 효용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무지로부터 프루소냐 씨를 치유해주는 어떤 유희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이런 저의 해석이 너무 과대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등장인물 차원의 그러니까 무지에서 지적 차원으로의 이행이라기보다는 그런 메커니즘을 사실은 저는 그거는 관객 차원에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세상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 이런 거야. 프루소냐기 무지하다거나 무고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뭐 인간은 뭐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뭐 선한데 이런 의미의 이노센트가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죄가 없다라는 의미의 이노센트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무슨 생식기에 무슨 뭐 병이 있고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 있는 거로 했고 그 장애인감은 저건 뭐 생식기에 병이 있는 게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정신병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아니고 그다음에
결혼을 여러 번 했다라는 중혼으로 몰렸는데 얘에게 더 씌워진 의학적 차원의 어떤 질병, 그 다음에 법률적 차원의 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두 가지가 브루소니악에게는 없다는 의미에서 이노센트거든요. 이노센트가 얘가 근데 얘도 아주 조금 얘 귀족도 아닌데 사실은 시골 변호사인데 자기가 귀족인 척하고 막 와 있죠. 귀족인 척하고 와 있는데 뭐 여기서는 잘 안 드러나지만 막 되게 그 옷 입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얼룩덜룩한 약간 아를르겐 같은 그런 얼룩덜룩한 의상을 입어서 딱 봐도 왜 예전에 서울역 가면 왜 시골 사람이랑 뭐 이렇게 구분 가는 것 같은 그런 의상을 입고 등장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볼 때, 이노센트한고요. 그 다음에 무지하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놀이의 규칙을 모르는 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연극이라는 것이 플레이잖아요. 플레이. 영어로도 플레이고, 그 다음에 불어로도 뷰거든요. 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파리라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지금 말한 그런 위선의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인데 얘가 그래도 파리 밖에서 막 우리 막 서울 가면 자는 사람 코드 배워간대 뭐 이런 식으로 얘도 파리 가면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아무나한테나 집 맡기라고 하지 말았으면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뭐 당신은 멋진 사람이고 이제 그 논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의 어떤 자애심을 막 이렇게 긁어주는 이런 그 아첨에 홀딱 넘어가서 이 사기꾼 스브리가니한테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죠. 예. 그런데 얘가 무지한 것은 사실은 이런 연극판, 얘가 지금 등장한 무대가 실제로 연극이라는 놀이판이고 그 연극이라는 놀이판은 파리라는 세계를 그대로 미러링한 어떤 사기와 협잡과 위선으로 지배되는 사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놀이의 규칙을 모르는 애가 가령 축구 시합하는데 축구 규칙을 모르는 애가 축구는 규칙이 단순해서 알겠다. 뭐 야구를 하러 갔는데 야구는 규칙이 좀 복잡하죠. 근데 야구 규칙을 모르는 애가 딱 들어갔는데 뭐 갑자기 방망이로 공을 치고 쟤는 왜 뛰어가지? 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브루소니악은 지금 파리라는 세상에 그 어떤 그 놀이의 규칙을 모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지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나갈 때까지도 사실 그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객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지금 이 무대라는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 이 무대라는 세상이 거짓과 사기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제 프루소니악은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그 알미라니까 무지에서 알의 상태로의 어떤 이행에 공헌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평소에 선생님과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눠가지고 네. 사실 물어볼 게 없나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계속 궁금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이게 하나의 설득의 기술, 어떤 치유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치유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광기에 빠진 인물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뭐 설득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인간의 교정 불가능성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는 한번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계속 이제 저하고 의견이 안 맞았던 부분인데 저는 교정도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발표에서도 얘기했듯이 치유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의사가 그 1막 마지막에서 왜 주사기 들고 이제 그 쫓아다니는 그 장면에서 그 의사가 얘기를 하면서 뭐 근본적으로 뭐 이제 자기 의사들이 보통 하는 뭐 사혈에 관해 이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음악과 뭐 지금 말하는 그 예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몰리에르가 연극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치유에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하고 이렇게 붙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는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거는 플라톤에서부터 나오는 일종의 상투적인 토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나 뭐 예술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일종의 치유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상투적으로 쓰이던 표현이고 그것을 몰리에르가 가져와서 거기다가 붙여놓은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말하자면 장세스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그 정념이나 욕구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 교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저는 몰리에르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일시적인 즐거움의 부여는 가능하나 그것의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몰리에르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막간이 이제 별도의 춤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그게 일부분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저는 궁금해서 그게 그럼 몰리에르 시대부터 조금씩 이렇게 변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여주신 걸 보면 현대의 그 버전들은 훨씬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극 안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주르댕이 이제 퍼포먼스를 보는 건데, 그 퍼포먼스 자체로서 관객들한테도 감상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의 일부이면서도 그 독자적으로 그걸 볼 수 있게 이렇게 기획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트렌드나 이런 거가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 막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편입이 되고 그것도 뭐 히스토리가 있고 뭐 변화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이제 그러니까 중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연극이 서양 연극사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연극이 있다가 중세에는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한 뭐 눈의 음욕 뭐 이런 게 되니까 사실은 공연 예술 자체가 중세에는 이게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다시 연극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 게 중세에서 종교극 형태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문맹이었기 때문에 가령 성서에 뭐 성탄절 왜 뭐 부활 때 애들 교회에서 왜 뭐 부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연극 만들어서 하듯이 그거랑 똑같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고 성서가 금속 팔자가 나오기 전에는 다 필사본의 성서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성서를 집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부의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중세 당시에 수도원들이 왜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냐, 수도원장들이 그 필사를 한 권 해주는 값으로 귀족들이 엄청난 돈을 지불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문맹이고 성서도 없고 그런데 종교는 지배적인 담론이고 그러면 주요한 성서의 일화라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한 9세기, 10세기 경부터 그런 뭐 무슨 비지타시오, 뭐 무덤 방문, 예수의 부활사 같은 경우에 그거를 수도사들이 그냥 그 성서 일화를 대화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런 문맹인 신자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형태로 해서 그게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중세극이 발달하는 거 보면 교회에 있던 것이 광장으로 나오고 광장에서 이제 막 수레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런 것들은 유럽의 일부 이런 뭐 성모상 이렇게 수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꽃장식 해가지고 막 마을 하나가 막 다 이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긴 형태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장기 공연 같은 거로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에 이것만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되냐면 중세극이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하면서 속극이라는 것들이 생겨나요. 일종의 이제 세속적인 것들인데 그래서 뭐 기적극이라고 해서 성인 일화를 다룬 것들도 생겨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극을 할 때 말하자면 1부하고 2부의 종교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리스 연극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극을 상연하는 경연대 중간중간에 사티로스 극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파적인 형태의 극이 들어가는 것처럼 중세극에서도 종교적인 극들이 들어가는 사이사이에 악마극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악마는 막 무서운 악마라기보다는 우리식으로 하면 도깨비 얘기예요. 도깨비가 왜 얘는 되게
말하자면 초인적인 뭐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혹프리 영감 이야기에서 보듯이 분명히 막 방망이를 두들겨서 막 보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건지도 모르고 괜히 소리도 안 나는 혹 뛰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에게 당하는 존재거든요.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이제 뭐 인간의 성적인 뭐 신부가 다 죽어가는 남편을 둔 아내하고 뭐 그 옆에서 바람피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뭐 섹스라든가 종교에 대한 풍자라든가 이런 걸 결부한 악마극 같은 것을 종교적인 형태의 사이에 이렇게 재미를 주기 위한 요소로 끼워 넣는 게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악마극이라고 해서 발달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본 그 이야기 사이에 뭔가 이게 좀 시리어스하고 뭔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다가 뭔가 관객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것으로 끼워 놓는 것은 이런 이어지는 연극적인 전통으로 보자면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극에서도 있었고 중세의 종교적인 연극에서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어지되 궁정에서 굉장히 예술적인 르네상스 시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음악도 그렇고 뭐 춤도 특히 그 프랑스는 궁정 발레라고 해서 이 궁정 발레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내러티브가 있는 그 발레하고는 좀 다르고요. 뭔가 이렇게 그 왕의 춤 같은 영화를 보시면 루이 14세가 등장해서 뭔가 우주의 조화를 상징하는 뭔가 이렇게 수평적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딱딱한 약간 나무들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궁정 문화의 일부로 발달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극의 안에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해요. 릴리가 무슨 음악을 했는데 몰리에르 보고 여기에 알맞게 무슨 얘기 좀 써봐. 그래서 만들어지는 단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왕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릴리가 만들어 놓은 음악에다가 몰리에르가 극본을 써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 소재를 갖고 둘이 같이 해봐. 그러면 이제 둘이 같이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해갖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게 이제 그리스극에서부터 중세의 이런 악마극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하고 뭔가 막간에 사람들을 즐겁게 할 무언가를 넣는다라는 것이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말하자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전체로서, 예, 통합되는 단계를 보여준 것이 몰리에르의 발레 희극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 뮤지컬을 봐도 프랑스는 사실 뮤지컬이 잘 안 만들어지고요. 뮤지컬 장사도 잘 안 되고요. 프랑스 뮤지컬로 유명한 게 뭐가 있지? 우리 쉽게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도 원래 그 원본은 프랑스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엄청 그리고 그 가사를 사실 영어 버전으로 된 오페라의 유령에 우리가 그 넘버에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몇 년 전인가 그 프랑스의 그 오리지널 팀이 프랑스라네요. 그래서 프랑스의 팀이 와가지고 무슨 TV 예술무대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것의 오리지널 넘버 몇 개를 이렇게 메들리로 해서 부른 적이 있는데 그 불어로 오페라의 유령의 그 메인 저거를 부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영어로 막 들었어가지고. 근데 그걸 프랑스에서 그게 이제 오페라 갸르니에를 무대로 해서 한 거고 오페라 갸르니에를 가면 거기 이제 팬텀 좌석이라 그러고 팬텀이 나타났다고 했던 무슨 좌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이드 투어 할 때 거기를 보여는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팬텀 그 오페라의 유령이 뮤지컬 오리지널 넘버로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가이드를 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프랑스에서 공연된 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얘네들의 뮤지컬은 사실은 노트르담 드 파리도 마찬가지인데 노래하는 사람하고 그 아크로바트 하는 사람하고 무용수하고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뮤지컬을 만들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브로드웨이도 그렇고 배우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하는데 프랑스 뮤지컬의 경우는 사실 다른 것도 그런지 제가 개인적으로 뮤지컬에 그렇게 썩 관심이 있지는 않고 프랑스 뮤지컬 넘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노트르담 드 파리 같은 경우는 보면 무희가 따로 있고 아크로바트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의 것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몰리에르가 말한 어떤 그 희극적인 부분과 음악이나 무용의 부분을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구분 지으려는 그런 전통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의 형태와 얘네들의 그러니까 연극은 지금도 막 몰리에르 극이 우리나라 같으면 막 400년 전에 그런 연극을 보자고 막 몇 달 전부터 뭐 이렇게 빨리 예약을 하는지 넉 달 전에 하도 이 표 한 장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식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그런 형태의 공연에 얘네들은 훨씬 더 어댑트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